깊은 산골 낡은 초가집에서 등불 하나에 의지해 글을 읽던 가난한 선비에게 어느 날 밤 정체 모를 괴객이 찾아왔습니다. 덥수룩한 털과 커다란 덩치를 가진 그 기이한 손님은 난데없이 돈을 빌려달라 청하며 선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가뜩이나 가난한 살림에 남은 돈을 몽땅 내어준 선비의 친절이 훗날 매일 밤 금화가 쏟아지는 기적으로 돌아올 줄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신비로운 도깨비와 선비가 나눈 평생의 우정, 그 따스하고도 신비로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 해가 떨어지기 무섭게 칠흑 같은 어둠이 산허리를 감싸 안는 곳이었습니다. 밤새들이 울어대고 산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오면 웬만한 강심장을 가진 사내라도 오금을 저릴 만큼 험한 산세였습니다. 그 깊고 깊은 산골짜기 끄트머리, 다 허물어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지붕을 덮은 이영은 사가 내린 지 오래라 군데군데 하늘이 보일 듯했고 흙벽은 세월의 모진 풍파를 견디지 못해 금이 쩍쩍 갈라져 황소바람이 드나들었습니다. 이 볼품없는 집의 주인은 박씨성을 가진 선비였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라곤 낡은 책 몇 권과 대쪽 같은 자존심뿐인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과거 급제의 꿈을 안고 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와 글 공부에 매진한 지 어언 10년이 넘었으나 운이 따르지 않는 것인지 실력이 부족한 탓인지 매번 낙방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가세는 날이 갈수록 기울어 이제는 끼니를 잊는 것조차 걱정해야 할 처지였지만 박선비의 글 읽는 소리는 밤이 깊도록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밤이었습니다. 아니, 유난히 바람이 매서운 밤이었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고 처마 밑에 달린 고드름이 바람에 흔들려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스산하게 들려왔습니다. 방 안이라고는 하나 냉기가 바닥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와 엉덩이가 시릴 지경이었고 방 한 구석에 놓인 질그릇 호롱불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겨우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가는 탓에 심지는 자꾸만 사그라들었고 박선비는 침침해지는 눈을 비비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는 성현의 말씀을 을조리고 있었지만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저녁이라고는 묽게 끓인 죽 한 사발이 전부였으니 시장기가 도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윗목에 놓인 물사발에 물이 살얼음이 낄 정도로 추운 날씨에 뱃속마저 비어있으니 추위가 뼈속까지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박선비는 잠시 책을 덮고 굳어버린 손을 호호 불어 녹였습니다. 올해 겨울을 어찌 낡고 땔감도 다 떨어져 가고 쌀독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건을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글 공부를 포기하고 산을 내려가 남의 집머슴살이라도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굶어 죽어 산 귀신이 될 것인가. 5만 가지 잡념이 머릿속을 어지럽힐 때였습니다. 쿵! 갑자기 마당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커다란 바위가 땅에 떨어지는 듯한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박선비는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산짐승인가? 아니면 도둑인가? 하지만 이 깊은 산골, 훔쳐갈 것도 없는 초가집의 도둑이 들리 만무했고 짐승이라기에는 소리가 너무나 기이했습니다. 바람소리마저 잦아든 고요한 밤, 박선비의 심장 뛰는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시 후 뚜벅뚜벅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4발 달린 짐승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2발로 걷는 사람의 발소리였으나 그 무게감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땅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방문 앞으로 다가왔고 이내 문밖에서 멈춰 섰습니다. 박선비는 마른 침을 삼키며 방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림자가 문종이에 비쳤는데 그 크기가 실로 엄청났습니다.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거대했고 짐승이라고 하기에는 서 있는 모습이 사람과 같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진 덤불처럼 부풀어 있었고 어깨는 방문을 가득 채울 만큼 넓었습니다. 어깨 누구시오? 박선비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굵고 거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이오만 주인장 계시오. 사람의 말소리였으나 쇠를 긁는 듯한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지만 이 밤중에 찾아온 손님을 문전박대하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과 만약 문을 열지 않는다면 저 거대한 힘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들어오시게 결국 박선비는 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비릿한 흙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 껍질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리고 박선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키는 팔척 장신이요. 온몸은 덥수룩한 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을 하여 어깨까지 내려왔고 그 사이로 보이는 두 눈은 마치 숯불처럼 붉게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옷이라고는 거적대기 같은 것을 대충 걸치고 있었는데 그 틈으로 보이는 근육은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분명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산속의 요괴 혹은 옛 이야기 속에서나 듣던 도깨비가 분명했습니다. 박선비는 너무 놀라 뒤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괴한은 박선비의 놀란 기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방이 꽉 차는 듯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괴한은 털썩 자리에 앉더니 붉은 눈을 번득이며 박선비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미안하오. 내 급히 청이 있어 염치불고하고 들렀소. 괴한의 말투는 생김새와 달리 제법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입김은 하얀 연기가 되어 방 안을 채웠고 숨을 쉴 때마다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뱃속에서부터 울려나왔습니다. 박선비는 애써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소? 괴한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커다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솥뚜껑만 했고 손톱은 짐승의 발톱처럼 길고 날카로웠습니다. 돈을 좀 빌려주시오. 이에 박선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산중의 괴물이 도깨비 같은 형상을 한 이가 다짜고짜 돈을 빌려달라니. 사람을 잡아먹거나 해코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돈이라니요? 보시다시피 저는 가난한 선비일 뿐입니다. 당장 내일 먹을 양식도 없는 처지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박선비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이유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낡은 책상, 구멍난 자리, 다 타가는 호롱불. 가난이 덕지덕지 묻어나는 방 안 풍경이 그의 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괴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한 눈빛으로 박선비에게 매달렸습니다야 합니다. 가난한 선비라는 거 나도 압니다. 허나 지금 당장 돈이 급해서 그럽니다. 내 꼭 갚으리다. 제발 부탁이니 있는 대로만 융통해 주시오. 그 목소리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절박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눈동자 깊은 곳에는 슬픔과도 같은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그 눈빛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비록 괴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지만 저토록 간절하게 부탁하는 데에는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선비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 밑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엽전 서너 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선비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제사 때 쓸 술 한 병이라도 살까 하여 아끼고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이걸 주고 나면 당장 내일부터는 정말로 굶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박선비는 잠시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엽전의 감촉이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괴하는 숨소리마저 죽인 채 박선비의 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라. 모르겠다. 어차피 굶어 죽으나 뺏겨 죽으나 매 한 가지인 것을. 절이 급하다는데 사정이나 들어주자 박선비는 마음을 굳게 먹고 주머니를 통째로 괴한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내 가진 전부요. 제사상에 올릴 술이라도 살까 하여 모아둔 것인데 당신에게 더 급한 일이 있는 듯하니 가져가시오. 괴한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박선비와 주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받아 들었습니다.
정말 주시는 거요? 선비가 한 입으로 두 말 하겠소? 어서 가져가서 요긴하게 쓰시오. 박선비는 짐짓 태어난 척 말했지만 속이 쓰린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괴하는 주머니를 소중하게 품에 넣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선비에게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으리다. 내 반드시 갚으러 오겠소. 괴하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바람소리가 들려왔지만 조금 전에 그 무거운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박선비는 멍하니 앉아 빈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꿈을 꾼 것일까? 아니면 귀신에게 홀린 것일까? 하지만 방 안에 남아있는 비릿한 흙냄새와 사라진 돈주머니가 분명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허허,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도깨비에게 돈을 꿔주다니 내일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나더러 미쳤다 하겠구나. 박선비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주고 남은 것은 허탈함 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후련했습니다. 마치 체한 것이 내려간 듯 시원하기도 했고 누군가를 도왔다는 뿌듯함도 느껴졌습니다. 비록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닌 이형의 존재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날 밤 박선비는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부는 바람소리가 마치 그 괴한이 우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고 방문 틈으로 누군가가 엿보는 것 같아 자꾸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해가 뜰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괴한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돈주머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선비는 퀭한 눈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마당에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깨끗한 눈 위에는 어젯밤 그 괴한이 남긴 거대한 발자국만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살인문 밖으로 이어져 산 위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아니었구나. 박선비는 발자국을 따라 시선을 옮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잃어버린 돈 생각에 속이 쓰릴 법도 하건만 어젯밤 그 괴한의 붉은 눈동자에 어려있던 슬픔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죽 급했으면 사람 사는 집에까지 내려왔을까? 부디 요긴하게 쓰였으면 좋겠구나. 박선비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비록 배는 고프고 방은 추웠지만 마음만은 왠지 모르게 훈훈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쌀독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고 박선비는 며칠째 물로 배를 채우며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글을 읽으려 해도 기운이 없어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로구나. 부모님께 효도 한 번 못 해드리고 이렇게 가는구나. 희미해지는 정신줄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쿵!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 전 그 밤에 들었던 땅이 울리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박선비는 감았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혹시 기운 없는 몸을 일으켜 방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그 목소리였습니다. 쇠를 긁는 듯한 거칠지만 정중한 목소리. 박선비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며칠 전 보았던 그 거구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덥수룩한 털과 붉은 눈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커다란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러 왔소. 괴하는 씩 웃으며 어깨에 맨 자루를 마당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자루가 바닥에 닿자 묵직한 금소금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박선비가 놀란 눈으로 묻자 괴하는 자루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지난번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요. 그리고 내 마음의 표시이기도 하고. 자루가 열리자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돌도 아니요, 쌀도 아니었습니다. 누런 황금비들 내뿜는 금덩이들이 자루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박선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엄청난 양의 금이었습니다. 산속을 뒤지다 보니 이런 게 나오더이다. 사람들은 이걸 귀하게 여긴다지요. 이걸로 지난번 빚을 갚겠소. 괴하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그 표정에는 은근한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 과합니다. 저는 그저 엽전 몇 푼을 드렸을 뿐인데 내게는 그 엽전 몇 푼이 목숨과도 같았소. 당신이 준 돈 덕분에 내 새끼들이 굶어 죽지 않았단 말이오. 그러니 이 정도는 받아도 마땅하오. 아니 도깨비는 박선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길동이라 부르시오. 성은 없고 그저 길에서 주워 먹고 산다 하여 길동이라 하오. 앞으로 형님으로 모셔도 되겠소. 도깨비의 뜬금없는 제안에 박선비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금덩이를 가져온 것도 모자라 형님으로 모시겠다니. 이 기묘한 인연이 어디로 흘러갈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진심만은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시게. 내 이름은 박생이라 하네. 그날 밤 달빛이 쏟아지는 초가집 마당에서 가난한 선비와 털북숭이 도깨비의 기묘한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 밤 이어질 기적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도깨비가 가져온 금덩이는 단 순한 재물이 아니라 두 존재의 마음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였던 것입니다.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 아니 한 사람과 한 도깨비 사이에는 훈훈한 봄바람이 부는 듯 했습니다. 도깨비 길동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내일 밤에도 또 오리다. 우리 아이들이 형님께 드릴 것이 있다 하여 그렇게 말하고는 바람처럼 사라지는 도깨비의 뒷모습을 보며 박선비는 한참 동안이나 자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자루 속의 금덩이들이 달빛을 받아 반짝거렸고 박선비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깊은 산골, 외딴 초가집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닭이 회를 치는 소리에 박선비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난밤의 일이 마치 헛것을 본 꿈만 같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찬 아침 이슬이 내려앉은 마당 한 구석, 그 투박한 자루는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박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자루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머금은 금덩이들이 눈이 시릴 만큼 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에 찌들어 살아온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 깊은 산골, 쥐죽은 듯 조용한 초가에 갑자기 금덩이가 넘쳐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치거나 산적들이 칼을 들고 찾아올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박선비는 서둘러 자루를 짊어지고 뒤뜰로 갔습니다. 장독대 및 땅을 파고 자루를 깊숙이 묻은 뒤 그 위에 흙을 덮고 마른 낙엽을 수북이 쌓아 흔적을 없앴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글만 읽어온 선비였기에 이런 엄청난 재물을 다루는 법도 숨기는 법도 서툴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오로지 해가 지기만을, 그리고 그 털북숭이 사내가 다시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박선비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읍내 장터에 나가 가장 좋은 술 한 병과 돼지고기 두어 그늘 샀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도깨비가 준 금덩이 하나를 몰래 쪼개어 바꾼 엽전이 두둑했습니다. 고기를 써는 푸죽간 주인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훑어보았지만 박선비는 애써 태어난 척 헛기침을 하며 고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벼우면서도 무거웠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뒤를 밟는 것은 아닌지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할 무렵 박선비는 마루에 작은 술상을 차렸습니다. 낡은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고기 수육과 맑은 술이 담긴 호리병이 놓였습니다. 달은 어제보다 조금 더 차오른 모양새로 밤하늘에 둥실 떠올랐고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가 수산하게 마당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오셨소. 인기척도 없이 바람이 훅 끼쳐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마당 한가운데에 거구의 그림자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길동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결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덥수룩한 털 사이로 보이는 붉은 눈동자가 달빛을 받아 호박보석처럼 빛났습니다.
그의 등에는 어제보다 더 커다란 지프로 짠 망태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아이들이 이것저것 챙겨보내느라 조금 늦었소. 길동은 성큼성큼 마루로 다가와 털썩 걸터 앉았습니다. 마루장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지만 도깨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싱글벙글 웃으며 망태기를 풀어 헤쳤습니다. 이게 다 무엇인가? 박선비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물었습니다. 망태기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진귀한 산의 진미들이었습니다. 어른 팔뚝만 한 산삼이 흙도 털리지 않은 채 뒹굴고 있었고 동해 깊은 바다에서나 볼 법한 붉은 돔이 파닥거리는 듯 싱싱한 자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게다가 꿀이 뚝뚝 흐르는 커다란 석청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형님께 드리는 선물이요. 산삼은 첫째 놈이 10만이들 몰래 깊은 골짜기에서 캐온 것이고 생선은 둘째 놈이 축지법을 써서 바닷가에 다녀온 것이라오. 이 꿀은 막내 놈이 벌에 쏘여가며 따온 것이니 맛이나 좀 보시구려. 박선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깨비의 자식들이 자신을 위해 이토록 정성을 쏟았다니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 평생 이런 호사는 처음일세. 자, 일단 목부터 축이시게. 박선비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채워 건네자 길동은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받았습니다. 솥뚜껑만 한 손에 들린 자그마한 술잔이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는 단숨에 술을 들이켰습니다. 기캬. 술맛 좋소. 형님이 따라주시니 맹물도 꿀맛일 텐데 이리 좋은 술을 준비하셨으니 오늘 밤은 취하지 않을 수가 없겠소.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어색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기묘한 우정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박선비는 자신이 겪은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털어놓았습니다. 과거에 낙방하고 가세가 기울어 이 깊은 산골로 들어오게 된 사연, 글 읽는 선비라는 허울 때문에 밭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굶주려야 했던 날들을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길동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박선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주먹으로 마루를 내리치며 함께 분노했고 때로는 껄껄 웃으며 박선비를 위로했습니다. 형님,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것 아니겠소? 가진 놈들은 더 가지려 하고 없는 놈들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게 인간 세상이라 들었소. 우리 도깨비들은 그리 살지 않소. 우리는 빚을 지면 반드시 갚고 은혜를 입으면 뼈가 부서져도 잊지 않소. 형님이 내게 베푼 그 엽전 몇 푼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소. 굶어 죽어가는 내 새끼들을 살린 생명줄이었단 말이오. 길동은 술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눈빛으로 박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내 장담하건대 앞으로 형님 댁 쌀도개쌀이 마를 날은 없을 것이오. 내 힘이 닿는 한 형님을 호강시켜 드리리다. 도깨비의 목소리에는 바위처럼 단단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사람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위로와 정을 괴물이라 불리는 도깨비에게서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길동은 문득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형님, 심심한데 제주나 한번 부려볼까요? 길동이 손가락을 튕기자 마당에 있던 빗자루가 저절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몽당 빗자루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는 광경에 박선비는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허허, 참으로 신통방통하네. 자네 재주가 보통이 아니구먼.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춤추던 빗자루는 이내 허공을 가르며 날아다니더니 마당에 쌓여있던 낙엽들을 순식간에 한 곳으로 모아놓았습니다. 길동은 으쓱하며 어깨를 펴 보였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막내 놈도 하는 재주라오. 형. 님, 내일 밤에는 더 재미난 것을 보여드리리다. 밤이 깊어 새벽이 가까워지자 길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소?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움직일 테니 눈에 띄면 곤란하지 않겠소? 벌써 가는가? 조금 더 놀다 가시게나. 박선비가 아쉬운 마음에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길동은 정중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일 밤에도 올 테니 너무 섭섭해 마시오. 아, 그리고 형님. 길동이 돌담을 넘어가려다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아랫마을에 사는 칠성이라는 자를 조심하시오.
그놈 눈빛이 심상치 않더이다. 장터에서 형님이 고기를 살 때부터 뒤를 밟는 기색이 있었소. 박선비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칠성은 마을에서도 소문난 왈패로 남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꿰고 다닌다는 소문이 자자한 자였습니다. 그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다니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알겠네? 명심하겠네. 길동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안개처럼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도깨비가 사라진 자리에는 새벽바람만이 휑하니 불고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한참 동안 어둠 속을 응시하다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길동이 주고 간 산삼과 생선, 꿀단지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기묘한 행운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칠성이라는 자가 정말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것일까? 한편 박선비의 집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길동의 말대로 칠성이었습니다. 그는 박선비가 장터에서 비싼 고기를 사고 술을 사는 것을 보고 수상한 냄새를 맡고 몰래 뒤를 밟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겁이 많은 칠성은 감히 대문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분명 혼자 사는 집인데 누구랑 저리 떠드는 게야? 게다가 빗자루가 혼자 춤을 췄다고? 헛것을 본 건가. 칠성은 방금 담장을 넘어 사라진 거구의 그림자를 보며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짐승털을 뒤집어 쓴 괴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괴물이 박선비와 형님아우하며 지낸다는 사실은 칠성의 호기심과 탐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박선비 이 양반, 무언가 큰 횡재를 만난 게 분명해. 저 괴물이 금덩이라도 물어다 주는 게 아니라면 찢어지게 가난한 선비놈이 어찌 고기에 술판을 벌이겠어. 칠성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침을 퇴뱉고는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로 내려가 이 기이한 이야기를 퍼뜨릴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다음 날 박선비는 늦은 아침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길동이 가져다준 산삼을 다려 먹어서인지 온몸에 기운이 넘쳤지만 마음 한구석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마당에 나가보니 어젯밤 빗자루가 모아놓은 낙엽 더미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갓을 쓰고 의관을 정제한 뒤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마을 사람들이 오늘따라 힐끔거리는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우물가에 모여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다가 박선비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이, 박생원 등 뒤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이었습니다. 그는 삐딱하게 서서 입에 지푸라기를 문 채 박선비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살림이 좀 피셨나 보. 얼굴에 아주 기름이 자르르 흐르네. 그려 박선비는 짐짓 태어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먼 친척이 조금 도움을 주어 입에 풀칠이나 하고 있네. 친척. 흐흐흐. 그 친척이 밤에만 찾아오는 모양이지? 덩치가 아주 산만하고 털이 북실북실한 그런 친척 말이오. 박선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칠성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선비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나는 바빠서 이만 가보겠네. 박선비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등 뒤에서 칠성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좀 나눠 먹읍시다. 그 좋은 친척 나도 한번 소개해주고 말이오. 집으로 돌아온 박선비는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도깨비 길동과의 만남은 그에게 더 없는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의 탐욕스러운 시선을 끌어들이는 저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선비는 여느 때보다 일찍 술상을 차리고 길동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길동에게 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대책을 의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달이 중천에 뜨고 어김없이 바람소리와 함께 길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길동은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집채만 한 바위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님, 오늘 밤은 이 바위로 대문을 막아버립시다. 쥐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말이오.
길동은 쿵 소리가 나게 바위를 대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땅이 울리고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박선비는 그 엄청난 괴력에 다시 한번 놀라면서도 길동이 이미 칠성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길동아우, 자네도 알고 있었나? 알다마다요. 그 칠성이라는 놈, 오늘 하루 종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더이다. 박선빈의 집에 괴물이 드나들며 금을 퍼다 나른다고 길동의 붉은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박선비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평화를 깨뜨리려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형님. 내 오늘 밤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소. 금덩이보다 더 귀하고 산삼보다 더 신비한 것이오. 이것만 있으면 그 어떤 놈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오. 길동은 품속에서 주먹만 한 구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영롱한 푸른 빛을 내뿜는 그 구슬은 마치 밤하늘에 은하수를 담아놓은 듯 신비로웠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것은 도깨비 감투를 만들 때 쓰는 여우구슬이라오. 이걸 지니고 있으면 둔갑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홀릴 수도 있지요. 형님, 오늘 밤은 이 구슬로 재미난 놀이를 한번 해봅시다. 길동의 장난기 어린, 그러나 어딘가 서늘한 미소가 달빛 아래 번득였습니다. 박선비는 그 구슬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도깨비와의 인연은 이제 단순히 금전을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이하고도 위험한 세계로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초가집 안에서는 인간과 도깨비의 은밀한 작당 모의가 시작되고 있었고 담장 박세상은 그들을 향해 탐욕의 입을 벌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가올 거대한 소동의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영롱한 푸른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호롱불의 노르스름한 빛마저 집어삼킬 듯 여우구슬은 스스로 차가운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그 구슬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감촉은 얼음장처럼 차가우면서도 기묘하게 맥박이 뛰는 듯한 열기가 동시에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심장 같기도 했고 깊은 밤 숲속에서 길 잃은 이를 홀리는 도깨비불의 결정체 같기도 했습니다. 길동은 그 모습을 보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 는 천장을 올리고 바닥을 타고 올라와 박선비의 척추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형님, 놀라지 마시오. 그 구슬은 주인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오. 형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차가워질 것이고 욕망이 있으면 뜨거워질 것이오. 박선비는 화들짝 놀라 구슬을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구슬 안에서는 은하수처럼 휘몰아치는 푸른 연기가 끊임없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바깥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때리며 우웅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밖에서 누군가가 이 기이한 광경을 훔쳐보고 있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길동은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입가에 묻은 술방울을 털북숭이 손등으로 쓱 닦아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장난기를 거두고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오늘 밤 손님들이 꽤 많이 올 모양이오. 내 귀에는 벌써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탐욕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구려. 형님은 그저 방 안에 앉아 구경이나 하시오. 내가 이 구슬로 놈들의 혼을 쏙 빼놓을 테니. 이 길동은 상위에 놓인 여우구슬을 집어들어 문밖을 향해 휙 던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구슬은 방문을 통과하지도 않고 허공에서 스르르 녹아 없어지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박선비가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으나 구슬은 온데간데 없었고 방 안을 채우던 푸른 빛만이 은은하게 남아 감돌 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판은 벌어졌소. 같은 시각 마을 어귀 주막 앞에는 칠성을 필두로 5-6명의 장정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마을에서 주먹 좀 쓴다 하는 왈패들이거나 노름판을 전전하며 한탕을 노리는 불안당들이었습니다. 칠성은 횃불을 높이 쳐들며 침을 튀겼습니다.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박선비 그 위선자 놈이 밤마다 괴물을 불러들여 금덩이를 긁어모으고 있어. 그 집 담장 안에는 지금 금송아지가 뛰어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장정들의 눈이 횃불보다 더 번들거렸습니다. 술기운과 욕심이 뒤섞여 그들의 이성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곰보자국이 얼굴을 뒤덮은 사내가 킬킬거리며 물었습니다. 형님, 만약 괴물이 나오면 어쩝니까? 소문에는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말도 있던데 겁쟁이 녀석. 괴물은 무슨 얼어 죽을 괴물이야?
기껏해야 힘 좀 쓰는 머슴 놈이거나 박선비가 어디서 데려온 서역 사람이겠지. 우리가 때로 덤비면 그깟 놈 하나 못 잡겠느냐? 오늘 밤 그 집 털어서 금덩이 하나씩만 챙겨도 팔자를 고치는 거야. 칠성의 호언장담의 사내들은 몽둥이와 낫을 고쳐주며 박선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들의 탐욕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무언가를 감지한 듯 컹컹 짖어댔지만 그 소리마저도 욕망의 눈먼 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선비의 집 대문 앞에는 길동이 가져다 놓은 집채만 한 바위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칠성과 일당들은 그 거대한 바위를 보고 잠시 주춤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어 보이는 크기였습니다. 이게 뭐야? 낮에는 없던 것인데 박선비 이놈이 겁을 집어먹고 문을 막아버렸구나. 하지만 담장은 못 막았을 테지. 모두 담을 넘는다. 칠성의 지시에 사내들은 서로의 어깨를 밟고 흙담을 기어올랐습니다. 칠성이 가장 먼저 담벼락 위에 올라서서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둠에 잠겨 있어야 할 마당이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당의 흙바닥은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였고 감나무에는 주렁주렁 매달린 감 대신 주먹만 한 금덩이들이 탐스럽게 달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장독대 위에는 은으로 만든 두꺼비들이 살아있는 듯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금이다. 진짜 금밭이라.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뒤따라 담을 넘은 사내들도 황홀경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바닥을 기며 흙을 퍼담고 나무로 달려가 금덩이를 따려 했습니다. 내 거야. 이건 내가 먼저 봤어. 저리 비켜. 이 장독대는 내 차지야. 서로 밀치고 당기며 아기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칠성은 옷자락을 펼쳐 바닥에 금모래를 미친 듯이 쓸어 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져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서 문구멍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선비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마당이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흙바닥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칠성과 왈패들은 그저 맨 땅을 뒹굴며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마른 나뭇가지를 꺾어 품에 안으며 휘죽거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사내는 개똥이 굴러다니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소중한 보물인 양 얼굴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박선비가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길동은 킬킬거리며 술상을 두드렸습니다. 여우구슬의 조화라오. 놈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지. 지금 저놈들 눈에는 여기가 극락정토보다 더 화려한 보물창고로 보일게요.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오. 욕망의 끝이 무엇인지 보여줄 테니. 이 길동이 손가락을 튕기자 마당 한가운데서 푸른 불꽃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자 칠성의 눈에 보이던 세상이 일순간 뒤바뀌었습니다. 품에 가득 안았던 금모래가 스르르 꿈틀거리는가 싶더니 수천 마리의 지네와 구더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있던 금덩이들은 썩어 문드러진 사람의 머리통으로 변하여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으아! 이게 뭐야? 살려줘.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품속의 것들을 털어냈습니다. 그러나 털어내면 털어낼수록 구더기들은 그의 옷 속으로 파고들었고 지네들은 그의 다리를 타고 기어올랐습니다. 다른 사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두껍이라 믿고 끌어안았던 장독은 갑자기 입을 쩍 벌린 괴물로 변하여 그들의 팔을 물어뜯으려 했습니다. 도깨비다. 도깨비가 나타났다. 아수라장이 된 마당 한가운데로 방문이 벌컥 열리며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눈에 비친 길동은 평소에 덥수룩한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장승만큼이나 크고 머리에는 뿔이 2개 솟았으며 입에서는 시뻘건 불길을 내뿜는 전설 속의 야차와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길동은 몽둥이 대신 빗자루를 하나 들고 마당으로 내려섰지만 왈패들에게는 그것이 새로 만든 거대한 방망이로 보였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누구의 집이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길동의 호통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기와장이 들썩이고 땅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줌을 지린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지만 부끄러움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도깨비님, 칠성은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빌었습니다. 다른 사내들도 혼비백산하여 담벼락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어도 나갈 때는 아니었습니다. 담벼락은 어느새 까마득하게 높은 절벽처럼 솟아올라 있었고 대문은 이빨 달린 아가리처럼 변해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여우구슬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습니다. 길동은 빗자루를 휘둘러 칠성의 엉덩이를 걷어찼습니다. 칠성은 비명과 함께 허공으로 붕 떠올라 마당 구석의 거름 더미 위로 처박혔습니다. 썩 꺼지지 못 할까.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만약 또다시 탐욕스러운 마음을 품고 기웃거렸다가는 그날은 너희들의 간을 빼내어 술안주로 삼을 것이다. 길동이 빗자루를 다시 치켜들자 왈패들은 죽을 힘을 다해 서로를 밟고 담벼락을 기어올랐습니다. 환상 속의 절벽을 기어오르느라 손톱이 빠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뒤에서 쫓아오는 불 뿜는 괴물보다는 나았습니다. 칠성 역시 걸음을 뒤집어 쓴 채 네 발로 기어 대문 밑에 개구멍을 통해 간신히 빠져나갔습니다. 귀신이다. 귀신이 나왔다. 마을 골목길로 도망치는 그들의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제야 마당을 채우던 환영들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도, 괴물도, 절벽도 사라지고 다시 고요하고 평범한 시골집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여기저기 파헤쳐진 흙바닥과 칠성 일당이 흘리고 간 신발 한 짝, 그리고 지린내 나는 오줌 자국뿐이었습니다. 길동은 빗자루를 툭 던지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흙 묻은 손을 털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통쾌함과 씁쓸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어떻소, 형님? 꽤 볼만한 구경거리였지 않소? 박선비는 멍하니 길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목격한 것이 단순한 눈속임인지 아니면 도깨비가 부리는 진짜 요술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길동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힘은 박선비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자네, 정말로 무서운 친구구만. 박선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길동은 시익 웃으며 다시 술병을 들었습니다. 무서워할 것 없소. 나는 형님을 해치지 않소. 다만 세상에는 형님처럼 점잖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 가끔은 이렇게 매운맛을 보여줘야 질서가 잡히는 법이오. 그런데 형님, 걱정 마시오. 오늘 밤일로 저놈들은 당분간 얼씬도 못할 거요. 하지만 길동이 말끝을 흐리며 창밖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달이 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 길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그러는가? 무슨 문제라도 있는가? 저놈들이 도망치면서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것이오. 박선빈의 집에 진짜 도깨비가 산다고 말이오. 그러면 이제 잔챙이들이 아니라 진짜 성가신 놈들이 꼬일 수도 있소. 관가라든지 아니면 용을 잡는다는 땡중 놈들 말이오. 박선비의 가슴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칠성을 쫓아낸 것은 다행이었으나 그것은 더 큰 파란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방법은 하나뿐이요. 이 소문을 역이용하는 거지요. 형님,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을에 나가시오. 그리고 시치미를 뚝 떼고 이렇게 말하시오. 칠성이가 밤중에 술에 취해 남의 집에 들어와 난동을 부리다가 헛것을 보고 도망쳤다고. 사람들은 미친놈 말보다는 점잖은 선비의 말을 더 믿는 법이니까 길동의 지혜는 인간의 꾀를 능가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우구슬이 보여준 환상은 사라졌지만 그 환상이 남긴 잔상은 박선비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그것을 비웃는 도깨비의 장난. 자신 또한 그 장난판 위의 말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날이 밝아오니 나는 이만 가봐야겠소? 오늘 밤은 푹 주무시오. 내일 밤에는 더 재미난 것을 가져올 테니 이 말을 마친 길동은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박선비가 뒤따라 나갔을 때는 이미 그는 사라지고 없었고 새벽 안개만이 자욱하게 마당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칠성이 파헤쳐 놓은 구덩이 옆에는 길동이 두고 간 듯한 작은 주머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선비가 다가가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어젯밤 환상 속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그러나 진짜 황금으로 된 두꺼비 한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길동이 주는 선물일까요? 아니면 박선비를 시험하는 또 다른 미끼일까요? 박선비는 황금 두꺼비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새벽 공기보다 더 서늘하게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멀리서 찻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오며 기묘하고도 긴 밤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선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폭풍의 눈 속으로 들어선 것임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서리가 마당에 내려앉아 희끄무레한 빛을 띠기 시작했을 때 박선비는 여전히 툇마루에 앉아 손에 쥔 황금 두꺼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은 이것이 결코 헛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어젯밤 길동이 남기고 간 말, 잔챙이가 아닌 진짜 성가신 놈들이라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마루 밑바닥을 드러내고 그 깊숙한 곳에 황금 두꺼비를 숨겼습니다. 흙먼지가 이는 마루청을 다시 덮고 나서야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박선비는 길동이 시킨 대로 갓을 고쳐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 우물가에는 벌써 아낙네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저작거리의 평상에는 노인들이 모여 담뱃대를 두드리며 지난밤의 소동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선비가 나타나자 왁자지껄하던 소리가 뚝 끊기고 수십 개의 눈동자가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호기심과 경외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애써 태어난 척 뒷짐을 지고 걸으며 칠성이 술에 취해 남의 집담을 넘다 제풀에 놀라 도망친 것이라 헛기침을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으나 그들의 눈빛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의구심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칠성이라는 자가 비록 왈패이긴 하나 헛것을 보고 혼비백산할 위인은 아니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밤마다 박선비의 집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기이한 웃음소리와 도깨비불을 목격했다는 소문은 이미 알게 모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사단은 사흘 뒤에 벌어졌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일더니 관아의 포졸들이 창을 들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 뒤로는 가마 한 채가 위풍당당하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고을 사또가 직접 행차한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평소 재물에 눈이 어두워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기로 악명 높은 자였습니다. 칠성이 쫓겨난 뒤 앙심을 품고 관아로 달려가 박선비 집에 도깨비가 물어다 준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고해바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칠성의 마른 과장이 섞여 있었겠지만 탐욕스러운 사또의 귀에는 달콤한 유혹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죄인 박아무개는 썩 나와 오라를 받으라 포졸대장의 고함이 박선비의 집담장을 넘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박선비가 문을 열고 나서자 마당은 이미 포졸들에게 점령당해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또는 기름진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를 띠며 박선비를 훑어보았습니다. 내 놈이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도깨비를 부려 재물을 모으고 선량한 백성을 놀래켰다지? 내 놈의 집에서 밤마다 괴이한 빛이 솟구친다는 상소가 빗발쳤다. 내 오늘 내 놈의 요술을 파하고 부정한 재물을 모두 국고로 환수하겠노라의 사또의 목소리는 정의를 가장하고 있었으나 그 눈은 집안 구석구석을 훑으며 숨겨진 보물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으나 포졸들이 억지로 그를 무릎 꿇리고 포박하는 바람에 입도 뻥긋할 수 없었습니다. 사또의 명령에 따라 포졸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독대가 깨지고 문풍지가 찢겨나갔으며 아궁이의 재까지 파헤쳐졌습니다. 박선비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가난하지만 정갈하게 지켜온 선비의 자존심이 탐관오리의 흙발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사또 나으리,
여기 마루 밑에서 묵직한 것이 나왔습니다. 한 포졸이 소리치며 마루 밑에서 흙투성이가 된 주머니를 꺼내 올렸습니다. 박선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길동이 주고 간 황금 두꺼비가 든 주머니였습니다. 사또가 번개처럼 다가와 주머니를 낚아채고는 내용을 쏟아부었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주먹만한 황금 두꺼비가 마당의 흙바닥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오후의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그 황금빛에 사또와 포졸들, 그리고 담장 너머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눈이 동시에 뒤집혔습니다. 이것이 진정 황금이더냐. 내 평생 이런 보물은 처음 보는구나. 사또는 채통도 잊은 채 바닥에 엎드려 황금 두꺼비를 집어들고는 침을 흘릴 듯이 감탄했습니다. 네 이놈. 이런 엄청난 보물을 숨겨두고도 시치미를 떼다니. 필시 이것 말고도 더 숨겨둔 것이 있을 게다. 여봐라. 마당이고 방이고 모조리 파헤쳐라. 기둥 뿌리를 뽑아서라도 남은 금붙이를 다 찾아내라. 탐욕에 눈이 먼 사또의 고함의 포졸들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게 가꾸었던 화단이 뭉개지고 수십 년 된 감나무가 찍혀나갔습니다. 박선비는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깨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동이 경고했던 매운맛의 결과란 말인가? 아니, 이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깃들었던 욕심이 불러온 재앙이었습니다. 도깨비의 돈으로 편안하게 살아보려 했던 그 얄팍한 마음이 이토록 참혹한 결말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때까지 수색은 계속되었으나 더 이상의 황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은 폐허가 되다시피 했고 박선비는 탈진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또는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며 황금 두꺼비 하나라도 챙긴 것에 만족하려 했습니다.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이만 철수한다. 이 죄인은 옥에 가두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와서 이 집터를 샅샅이 뒤질 것이다. 사또가 황금 두꺼비를 품에 넣고 가마에 오르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휘잉하는 기괴한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미친 듯이 흔들리고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와 달빛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어떤 놈이 감히 관군의 앞에서 요망한 짓을 하느냐? 사또가 허둥지둥 소리쳤지만 대답 대신 마당 한가운데서 푸르스름한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도깨비 불이었습니다. 불꽃은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넷으로 갈라지더니 순식간에 수십 개의 불덩이가 되어 포졸들을 에워쌌습니다. 포졸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들 사이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네 집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구만. 손님 예절이 아주 고약한 친구들이야. 지붕 위에 길동이 앉아 있었습니다. 갓을 삐딱하게 쓰고 다리를 흔들거리는 모습은 여전했지만 그의 눈에서는 전에 없던 서늘한 안광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나는 이 집주인 형님의 술친구이자 내 놈 품속에 있는 그 두꺼비의 원래 주인이지. 길동이 손가락을 튕기자 사또의 품속에서 황금 두꺼비가 저절로 튀어나와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두꺼비는 허공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먹만 하던 것이 수박만 해지더니 이내 집채만큼 거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빛 표면이 우둘투둘한 살가죽으로 변하더니 살아있는 거대한 두꺼비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끄어 집채만 한 두꺼비가 입을 벌리자 지독한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사또와 포졸들은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두꺼비는 긴 혀를 날름거려 사또의 갓을 낚아채 삼켜버렸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살려. 사또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네 발로 기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포졸들도 창과 칼을 버리고 혼비백산하여 사또의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밖으로 도망치는 그들의 뒤통수에 대고 길동은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다음번엔 두꺼비 뱃속 구경을 시켜줄 테니. 관군이 모두 사라지자 거대한 두꺼비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로 변해 흩어졌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폐허가 된 집마당에 박선비와 길동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길동은 지붕에서 내려와 박선비의 묶인 포승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형님, 놀라셨소. 박선비는 멍하니 길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망도, 고마움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자네, 이것이 자네가 말한 재미난 구경인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탐욕스러운 자들에게는 공포가 되고 형님에게는 교훈이 되는 구경거리. 이 길동은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품에서 술병을 꺼냈습니다. 형님, 세상에 공짜는 없소? 내가 가져다준 금전은 형님의 가난을 잠시 잊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화를 불러왔소. 재물이라는 건 제 손으로 땀 흘려 얻지 않으면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법이오. 저 황금 두꺼비도 사실은 그냥 뒷산 바위였소. 내 눈속임에 저들이 넘어간 것뿐이지. 박선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이 도깨비가 꾸며낸 거대한 연극이자 시험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 박선비는 뼈저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가난에 대한 원망과 요행을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신을 괴롭히던 진짜 도깨비였음을 말입니다. 자네 말이 맞네. 내 어리석었어. 선비로서 도리를 잊고 헛된 꿈을 꾸었네. 박선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길동은 빙그레 웃으며 술병을 박선비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저는 떠나야겠소. 소란을 피웠으니 이곳 지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그리고 형님도 이제 제 도움 없이도 잘 사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디로 가는가? 글쎄요. 발길 닿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세상엔 아직 혼내줘야 할 욕심쟁이들이 많으니까 길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달빛이 그의 등 뒤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형님, 부디 건강하시오. 그리고 가끔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시오. 혹시 아오. 내가 또 술 한 병 들고 찾아올지. 길동은 살인문을 나서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박선비가 대문 밖으로 따라 나갔을 때 길동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달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박선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문에 의하면 박선비는 무너진 집을 제 손으로 다시 세우고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다시는 요행을 바라지 않았으며 평생 청렴하고 대쪽 같은 선비로 존경받으며 살았습니다. 다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밤이면 가끔 툇마루에 앉아 술잔 2개를 놓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목격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선비의 집마당 한 구석에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신비한 우물이 하나 생겼다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도깨비 길동이 박선비에게 남긴 마지막 진짜 선물이 아니었을까 수군거리곤 했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도깨비의 장난은 짓궂지만 그 하룻밤의 인연이 남긴 교훈만은 황금보다 더 빛나는 것이 되어 박선비의 가슴속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